짙은 밤, 한국의 어둠 속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공포의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떠도는 영혼들, 저 너머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그리고 해가 떠 있을 때조차 입밖에 내기 두려운 괴담들. 이곳은 바로 한국의 어둠, 한국의 가장 소름 끼치는 비밀들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준비되셨나요? 한 번 들어오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도와 당신의 이야기 그녀를 처음 만난 건 놀이공원이었어. 요정복장을 입고 활짝 웃으며 손님들을 향해 손을 흔들던 그녀 우습게도 나는 그녀의 미소에 반했어. 그리고 금세 그녀에게 빠져들었지. 사실 그날 난 혼자였어. 놀이공원에 혼자 있는 남자는 조금 이상하지. 그래서 초대받지 못한 손님처럼 뻘쭘하게 놀이공원을 대회하다가 놀이공원의 요정인 그녀를 만나게 된 거야. 사람들은 놀이기구를 타고 한호섬을 지르며 즐거워했지만 나는 그녀가 멀리 보이는 곳 벤치에 앉아 하루 종일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어. 퇴전 시간이 다가오자 그녀는 퇴근을 했어. 사복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더 이상 요정은 아니었지만 그 모습조차 나의 이상형에 가까웠어. 나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어. 그리고 시간이 괜찮으면 커피를 한잔 하자고 했지. 처음으로 가까운 곳에서 본 그녀의 얼굴은 정말이지 숨이 멎을 것 같더라.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내 부탁을 들어줬어. 그렇게 우리는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 분위기가 진짜 좋았지. 말도 잘 통했고. 그리고 그녀는 내가 하루 종일 벤치에 앉아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 그녀가 보기엔 내가 외로워 보였다고 하더라. 왜 남자 혼자 놀이공원에 왔는지 궁금했대. 뭐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사실 나는 1년 전 그 놀이공원에서 이별을 통보받았어. 묘하게 집착적인 내 성격을 더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런 성격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더라. 그리고 1년 후 나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왔고 거기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된 거야.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어. 나는 항상 그녀가 보이는 벤치에 앉아 언제나처럼 요정 복장을 입은 그녀를 바라봤어. 그리고 그건 절대 질리지 않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 우리는 그녀의 일이 끝나면 카페로 가서 이야기를 나눴고 때론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 그렇게 그녀와 나는 사귀기 시작했어.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따로 예고를 하지 않고 놀이공원에 찾아갔어. 바로 그날이 우리가 만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거든. 나는 커플 칼치를 선물로 준비했고 언제나처럼 그 벤치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어. 그런데 날이야. 항상 입던 요정 옷을 입은 너무도 예쁜 그녀 옆에 왕자 의상을 입은 웬 남자가 서 있는 거야. 둘은 뭐가 그리 좋은지 서로 웃으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아무리 봐도 저건 단순한 직장 동료처럼 보이진 않았어.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서둘러 자리를 옮겨 내가 잘 보이지 않을 자리에서 그날 하루 종일 계속 지켜봤어. 역시나 둘은 가벼운 스킨십도 익숙하게 나누고 있었고 심지어 쉬는 시간에는 추로스를 하나 사서 둘이 나눠 먹더라. 누가 봐도 연인 같은 분위기에 저녁이 되자 둘은 퇴근을 같이 했어. 서로의 손을 잡고 아주 정답게. 나는 그 둘을 몰래 미행하기 시작했어. 둘은 살짝 눈치를 보는 듯 하더니 놀이공원 뒤편에 있는 숲속으로 들어가고 나는 갑자기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둘을 쫓았어. 이윽고 사람이 쉽게 찾을 수 없을 만한 아담한 공터에 도착하자 둘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껴안고 키스를 하기 시작했어. 그곳은 둘의 은밀한 공간이었던 거라. 그리고 나도 모르는 새에 내 손엔 둥글고 단단한 돌덩이가 쥐어져 있더라. 나는 초식동물을 노리는 짐승처럼 소리 없이 그들에게 접근했고 들고 있던 돌로 남자의 머리를 내리쳤어. 사실 그다지 세게 내리친 것 같지 않았지만 남자는 무슨 썩은 고목이라도 된 것처럼 맥없이 바닥에 쓰러지더라고. 그와 동시에 그녀가 나를 발견하며 비명을 질렀고 제 잘못을 아는지 죽기 살기로 도망치기 시작하더라. 하지만 그녀는 몇 발자국 못 가 내 소나기에 도착했고
나는 그녀에게 벌을 내렸어. 그 들에 걸건 피가 작은 곰털을 흠뻑 적셨고 나는 선물로 삼원 팔찌를 그녀의 옆에 두고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어. 내가 그녀의 장례식장에 간 건 실수였어. 거기서 그녀의 아버지를 봤거든. 검게 그을린 얼굴에 넓게 벌어진 어깨 위협적으로 생긴 눈매를 가진 커다란 남자였어. 조문을 한 후 나는 그녀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 이건 죄책감이라기보다도 그냥 그가 무서웠어.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아버지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녀의 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말 그대로 오열을 하더라. 갑작스런 상황에 나는 너무 당황했고 조문객들도 빈소를 실끈거리며 수군대기 시작했지. 귀에 듣기로 그녀의 아버지는 내 손목에 있는 팔찌를 보고 눈물을 흘렸던 거야. 그는 내게 자신의 딸이 살아난 남자가 당신이냐고 물었지. 나는 잠깐 멈칫했지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거렸어. 그랬더니 그는 조문을 와줘서 고맙다며 내 손을 잡더라. 나는 갑작스런 상황에 혼이 쏙 빠졌지만 예의를 차려 목례를 하고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어.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의 아버지는 그 놀이공원의 사장이더라. 그리고 다행히 경찰은 범인을 찾지 못했어. 빼놓친 그 근방의 CCTV가 고장이었고 외부인이 드나들 만한 곳도 아니었어. 목격자를 찾는 것도 불가능했지. 나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고 그렇게 시간은 또 흘러갔어.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혹시나 놀이공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까 싶어서 검색하던 도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새롭게 찍힌 그녀의 사진을 보게 됐어. 이게 뭐야? 사진 속의 그녀는 전과 같은 요정 옷을 입은 채 내에 서 있던 그 장소에서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나는 너무 놀라서 다음날 놀이공원이 개장하자마자 그곳을 찾아갔어. 분명 그녀가 확실했어. 그리고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며 예전처럼 벤치에 앉아 그녀를 지켜봤지. 그런데 그녀는 분명 전과 다름없이 웃고 있었지만 전과 다르게 아무런 움직임 없이 꼿꼿하게 서 있을 뿐이었어. 순간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내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는데 그제야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마네킹. 마네킹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도 정교한, 보는 순간 소름이 끼칠 정도의 완성도였어. 피부 묘사며 윤곽의 형태, 진짜 누가 봐도 사람 같은 마네킹. 심지어 나는 그게 마네킹인 줄 알면서도 소름이 돋았고 그 자리에서 뒷걸음질을 치다가 넘어지고 말았어. 때마침 지나가던 사람들은 넘어진 나를 보고 취득거렸지.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그 마네킹을 올려다 봤는데 방금까지 걸려있던 그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네킹이 싸늘한 얼굴로 날 내려보고 있는 거야. 마네킹의 표정이 어떻게 변한 건지 내가 헛것을 본 건지는 중요하지 않았어. 그냥 너무도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 일단 그 자리를 벗어나야 했어. 나는 뒤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기웃음을 무시하고 정신없이 도망쳤어. 그리고 그날 이후 내 꿈에 그녀가 나타나기 시작했어. 머리에 퀴칠각을 한 그녀는 내게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입을 오물거리고 있었어. 나는 두려웠지만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분분해서 그녀에게 다가가려고 했는데 무언가에 막히기라도 한 것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야. 결국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못한 채 잠에서 깼어. 그리고 그런 날들이 반복됐지. 그 꿈을 꾸고 나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자도 몸이 피곤했어. 참다 못해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며 약을 지어주더라. 하지만 당연하게도 약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 심지어 일을 쉬고 하루 종일 잠만 자도 마찬가지였지.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그 꿈 탓에 피난 눈으로 방 안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처음에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환청이 들리는 줄 알았는데 그 소리가 갈수록 뚜렷해지는 거야. 그건 분명 꿈은 아니었어.
그렇게 내가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려 창문을 보니 창문 너머로 두근거리며 서 있는 그림자가 어른어른 기치고 있었어. 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어. 그리고 창문으로 닫아가 떼꼼히 창문을 열고 내다봤는데 순간 비명을 지르고 말았어. 저곳에 있을 수 없는, 아니 현실에 있을 수 없는 그녀가 창문 너머에서 날 보고 웃고 있는 거야. 나는 이성을 잃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벌벌 떨었어. 그렇게 한참을 숨어 있다가 다시 창가를 살펴보니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어.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 듣기로는 살인자 중 일부는 죄책감 때문에 자수를 한다고 들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땐 그건 다 거짓말이야. 죄책감이 아니라 원혼에 시달렸던 거겠지? 근데 나처럼 다음날 나는 경찰서로 향했어. 그리고 경찰서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이내 놀이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지. 그 마네킹이 원인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 마네킹만 제거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쾌전 시간을 기다렸어. 놀이공원에 어둠이 내리고 놀이기구들도 동작을 멈추는 시간. 나는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길 기다렸어. 그리고 실화에서 마지막 사람들이 사라지자마자 그녀와 닮은 마네킹을 들쳐내고 숲속으로 달리기 시작했어. 음악 예의 공터에 도착한 내가 그 마네킹을 바닥에 집어던졌어. 근데 그 순간에도 너무 소름 끼치더라. 마네킹의 간촉이 진짜 사람 몸과 똑같았거든. 나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지련을 두리번거려 돌덩이를 찾았어. 그리고 미리 준비라도 되어 있던 것처럼 내 손에 딱 들어맞는 돌덩이를 발견했지. 난 마네킹의 머리를 향해 돌을 들어 올렸어. 제발 죽어. 꺼져버려. 분명 내 손으로 죽였는데 왜 또 치러 나온 건데? 나는 돌멩이를 정말 있는 힘을 다해 휘둘렀는데 바로 그때 갑자기 내 몸이 휘청거리는 느낌이 들며 얼굴이 질퍽한 진흙바닥으로 고꾸라졌어. 그리고 흐려지는 시야 속에 정신을 잃기 직전 무심한 눈으로 날 데려다보고 있는 그녀의 아버지가 보였어. 눈을 떴을 땐 구치소였어. 이제 일어나셨어.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존대를 쓰던 형사는 나를 벌레 보듯하며 반말을 내뱉었어. 뭡니까 이게? 얼씨구 뭡니까 이게?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질신했고 딸과 똑같이 생긴 마네킹을 특수 제작해서 내가 찾아오길 기다렸다고 했어. 또 나를 자극하기 위해 마네킹을 우리 집 창문으로 옮겼고 기어에 날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거였지. 하지만 체포된 후에 나는 오히려 홀가분했어. 뭐 그래도 이제 잠은 푹 잘 수 있겠네. 이제 꿈은 안 꿀 거 아니야? 그간의 지독했던 시달리는 그녀만 없다면 차라리 교도소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지. 그렇게 내가 구치소에서 잠이 들었는데 전과 다름없이 꿈에서 그녀가 나타났어. 그리고 그녀는 역시나 무언가 말을 하려고 입을 오물거리고 있었는데 제발 좀 움직이네. 여태까지만 다르게 몸이 움직이는 거야. 나는 조금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어. 그랬더니 아주 작게 드디어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 범인은? 그 다음이 들리지 않았어. 범인이 나와 말하는 거야. 나는 약간의 의문을 띠며 있는 힘을 다해 귀를 기울였어. 그리고 믿기 힘든 말이 그녀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지. 범인은 아버지. 나는 그 순간 튕겨지듯 꿈에서 깨어났어. 그 낙드는 마치 운동이라도 한 것처럼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분명 한참을 잔 것 같은데도 몸이 굉장히 피곤했어. 나는 곧장 담당 형사와 면담을 신청했고 범인은 내가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라고 말했지. 헐떡이며 말하는 동안에도 내 머리는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내가 구치소에 갇히기 전까지 그동안 그녀의 남자친구이자 가장 가까운 지인으로서 형사에게 들었던 사건 진행 상황들과 앞으로의 방향들이 떠오르며 그동안 형사가 했던 모든 말들이 맞물리기 시작했어.
형사는 수사 초기에 강력한 용의자가 그녀의 아버지라고 말했어. 그날 숲속으로 그녀의 아버지가 들어가는 걸 목격한 직원이 뒤늦게 나타났었고 그의 가지에서 그녀의 혈흔이 발견됐거든. 또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가 어릴 때부터 신족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소문까지 돌았던 터라 담당 형사는 줄곧 그를 의심해왔지만 결국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어. 그렇기에 수사가 난항에 빠져있던 차에 그녀의 아버지에게 걸려온 신고 전화를 받고 7일 동안 그 장소에서 그녀와 똑같이 생긴 마네킹을 돌로 내려치고 있는 내가 있었던 거지. 그는 너무도 치밀했어. 고장났던 CCTV를 고치고 심지어 그 장소에까지 CCTV를 설치해놓고 내가 했던 행동과 말들을 모두 녹화한 거야. 함정에 빠졌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더라. 언젠가부터 꿈속에서 내게 또렷한 말을 건네는 그녀는 자신이 어떤 식으로 죽었는지 설명해주고 있었어. 그날 그녀는 살아있었어. 나에게 돌멩이로 가격을 당한 이후에도 가쁜 숨을 쉬며 도망치는 내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지. 그렇게 내가 시야에서 사라진 이후 비슷한 크기의 돌멩이를 주워들고 나타난 그녀의 아버지는 무표정한 눈으로 그녀의 마지막 남은 숨을 걷어갔어. 저만 증거뿐인 그녀의 아버지와 다르게 그자 모든 죄를 다 혼자 뒤집어 쓰게 됐어.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해 재판장에서 나를 향해 쉬미하게 입꼬리를 올리던 약간의 동질감이 느껴지는 그의 역겨운 미소를. 물론 나라고 죄가 없다는 건 아니야. 근데 저 여자는 대체 나한테 뭘 더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 그녀는 아직도 밤마다 나의 꿈에 나타나 계속 나를 괴롭히고 있어. 범인을 잡아달라고, 자신의 아버지가 범인이라고. 아마 오늘 밤도 그녀는 내 꿈에 찾아올 거야. 그런데 말이야, 분명 처음엔 소름 끼치고 두렵게만 느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언제부턴가 약간 다르게 느껴지도록. 이제 그녀의 곁엔 아무도 없는 거잖아. 이제 내가 온전히 그녀를 소유한 거잖아. 시궁창 같은 교도소, 더러운 쥐새끼 같은 범죄자들이 특식을 거리는 이곳에서 이제서야 내 작은 요정을 찾은 기분이 들어. 죽어서도 끊기지 않는 인연이라니 이 공 너무 짜릿한데.